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산의 인문학 문영환입니다. 요즘 겨울로 들어가는 환절기라서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줄은 압니다. 오늘 할 강의 내용은 손자병법과 갱년에 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은 선모가 기원전 500년에 지은 책으로서 리더에게 참 도움이 되는 책이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내거는 슬로건이 뭐냐면은 위대한 대한민국, 5000년 전에 당군이 건국한 홍익 인간에 기초한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이런 내용과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혼란한 것은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하면 좋겠다. 양심이 사라지는 세상, 그리고 불법과 거짓것이 난무하고 호화무치한 세상에서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실패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를 갈구하는 마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런 걸 갖다가 제 강의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손자병법에 들어오면 1편 시계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3번 용감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6천자 정도의 짧은 문장이니까 여러분 꼭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계편은 우리가 공부한 것이 도천지장법이라는 참 재밌는 참 유익한 것을 배웠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는 그 전쟁의 명분이 뭔가, 사업을 하기 전에 무슨 사업을 하려는 것인가, 뭐 이런 것, 시기를 잘 타야 되는 것, 지는 지형 형세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 할 건가, 국외에서 할 건가. 장수는 우리 그 리더들이 어떤가. 법은 능공행상, 그러고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게 잘 정비되어 있는가. 시계편에서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1편, 구지편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지편의 그 핵심은 땅의 형세를 9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의 형세를 잘 맞춰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뭐 천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지인 중에서 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맹자는 천지인 중에서 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에는 9가지 형태의 땅이 있다. 9가지의 형세를 나타내는 땅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산지, 경지, 정지, 교지, 구지, 중지, 비지, 위지, 사지 이렇게 9개로 나누고 있는데 이건 꼭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든가 사택을 옮긴다든가 혹은 또 여행을 간다든가 할 때 참조가 되는 재밌는 내용 같습니다. 산지는 뭐냐면 전쟁에서 가지고 자기 나라 땅에서 전투하는 걸 산지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 땅에서 산지를 하는 거니까 군사들 어떻겠습니까? 뭐 전쟁 가다가 배고프고 뭐 춥고 이러니까 집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산지 사박으로 흩어진다 해서 산지라는 거예요. 경지는 경계선에 있는 땅. 아직도 고향이 가까우니까 돌아간다. 도주하기 쉽다. 정지는 아군이 가지면 아군이 유리하고 적군이 찾으면 적군이 유리한 땅. 이런 것. 교지는 교통이 필요한 땅. 구지는 적국과 아국과 삼국이 영토에 인접해 있는 경우. 한반도로 치면은 아마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교차하고 있는 드만강 유역이 있는 그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지는 적국 깊숙이 들어가는 땅. 그래서 주로 싸울 때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싸우라 이렇게 선장은 권하고 있습니다. 비지는 나무가 많거나 가시덩굴이거나 산림이 굉장히 우거진 곳, 험한 바위나 산이 있는 곳,
그러고 저 호수나 이렇게 습한 곳, 늪이 있는 곳 이런 데 행운하기 어려운 땅. 위지는 들어가는 길은 좁고 나오는 길도 잘 못 나오는 곳. 이런 건 소수가 막아서 다수를 공격할 수 있는 땅. 사지는 죽을 땅이니까 이거 다 막히고 뭐 이때는 빨리 싸워서 탈출해야 된다 이런 땅입니다. 그래서 저 선문은 이 땅의 형세를 9가지를 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산지에 있느냐, 경지에 있느냐, 정지에 있느냐, 교지에 있느냐, 이걸 잘 판단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지 않으시고 땅의 형세를 잘 살펴보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저 우리나라 지도인데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하면 재밌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땅 형세는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 같아요. 교통이 좀 편리하니까 교지급기도 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이렇게 접하니까 또 아까 지금 뭡니까 교지 말고 세 군데가 합쳐져 있는 땅 그런 땅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구지의 땅입니다. 적국과 아국 제3국의 영토가 연집해 있는 땅 이런 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선문은 땅에 대해서도 잘 이론을 잘 정립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는 전투하지 말며 고향에서는 전투하지 말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저 한반도에서 전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합니다. 저 백성들이 많이 전사하게 되고 또 집이나 건축물들이 다 훼손되고 이럽니다. 경지는 빨리 통과하고 왜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정지는 공격하지 말고 교지는 교통이 편리한 것이니까 연락을 잘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락을. 구지는 외교를 맺어야 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교를 잘 맺어야 된다. 중지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 노르만디 상륙작전, 뭐 인천 상륙작전 이런 경우 비지는 빨리 빠져나오고 위지는 탈출하고 사지는 싸우는 수밖에 보이다. 이렇게 해서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고 제가 손자병법은 리드가 공부해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의 동목을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시의 동목을 쭉 적어보니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굴욕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시인은 이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시인은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좀 요구하면은 못 참고 화내고 싸우고 이러는데 시인은 비난과 굴욕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또 시인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 시인은 예측을 해야 되고 앞으로 수요 예측을 해야 되고 시인은 신뢰를 받아야 되고 시인은 또 성공으로 증명해야 돼요. 말로만 시효할 게 아니라 이익을 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시인은 또 종합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군사가 전략가 계획가. 시인은 또 고독과 또 친해져야 돼요. 요즘 뭐 소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부하 상하지 간에 소통을 너무 하는데 너무 소통하면은 시효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시효는 좀 고독해서 한번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는 개성이 있어야 돼요. 개성이 있어야 독창적인 물건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시효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 지식이 있어야 뭐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죠. 또 시에는 심리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심리학 하니까 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도 좋고, 논어나 뭐 명자나 노자의 도덕경이나 불교나 이 모든 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따르는 학문. 동양고정은 모두 심학입니다. 참고로 그걸 아십시오. 동양학문은 다 심리학이다. 그리고 현 시대의 선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과학지에 나와서 이번에 노벨상을 누가 받았다든가 뭐라고 뭐 미국의 우주 탐험 계획이었던가 그러고 또 바이오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또 현 시대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선구자가 돼야 된다. 또 자기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CEO는 뭐 갖춰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CEO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쉽다는 거예요. 쉬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현대그룹의 회장 정주영이 CEO 공부를 안 했지 않습니까? 또 삼성의 이제 창업자 이병철이가 CEO 공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했으면 뭐 경영학 교수가 다 CEO 합니다. 그래서 한편 너무 쉽다 이런 얘기고, CEO는 천성과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천성을 갖다가 한 60%, 교육을 4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CEO는 좀 타고난다는 기질이 좀 있습니다. 뭐 어릴 때 동네 개구장이라든가 동네 골목대장이라든가 어릴 때 또 학교 반장이라든가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CEO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 어느 서클에 가서 회장담 시켜보고 앞에 가서 얘기해보는 것도 좀 시켜보고 전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 가지고는 요즘 교육이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이 많은데 교육 제도에 대해서 혼란도 빚어지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교육은 스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교육 중에서는 보고 흉내내기. 교육은 보고 흉내내기 기본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보고 흉내내고 그거를 자기 걸 소화시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흉내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옆에서 훌륭한 사람, 또 스승될 사람, 또 사학가 이런 사람을 옆에서 보고 흉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공부하시면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를 한번 흉내내보고 예수가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광야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했구나, 또 고행을 할 때 이렇게 했구나, 술법을 할 때 이렇게 했구나, 또 부처가 또 고행을 할 때 이렇게 했구나, 또 공자가 이렇게 했구나. 자기가 예수가 돼보고 공자가 돼보고 부처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지 않지만은 한번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이 한번 되어봐서 자기 것을 소화해내는 거. 그런데 실제 사람을 만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스승과 멘토를 먼저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보고 흉내내기. 교육은 그것이 기본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을 하면서 이순신 얘기를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순신을 공부하면서 참 행복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참 이순신 같은 사람도 있었구나.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런 사람도 존재했었구나. 우리가 아는 그냥 장군으로 이순신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순신을 만나니까 참 행복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걸. 그리고 느낀 소감은 정말 불가사의한 사람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가 하나 있는데 임진왜란 때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쓴 시 같아요. 제목은 없지만은 쓸쓸한 비바람 부는 밤 검진걱정이 잠 못 이루고 절개가 찢기는다는 슬픔 살을 애는다는 쓰라린 가슴 강상은 참혹한 모양새이고 물고기와 새 또한 슬피 운다. 나라의 형세가 어지럽건만 기관을 바로 세울 리가 없구나. 제갈량의 광대한 뜻 어찌 본받으랴. 적을 격하는 각자이가 그립구나. 적을 방비한 지가 몇 해가 되겠는데 이제야 보니 님만 속였네.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 중에서 참 썰개가 찢어지는 슬픔을 안고 살을 애는 듯한 가슴으로 이렇게 쓴 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강을 바로 세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워낙 참혹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백성이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네마다 시체가 10개, 100개 이렇게 10구, 100구가 쌓여있고 전염병이 또 돌아가지고 죽고 먹을 것은 없어가지고 책에 보면은 명나라 군소가 토한 걸 먹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행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기강을 바로 세울 리가 없다. 그렇게 나라를 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 지금도 이 난국의 시대에 자익과 의익이 충돌한 이 난국의 시기에 참 영웅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하왕편에 보면은 내공하게 불태워라. 근데 요 본문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유리한 것이 아니면 전쟁을 발동시키지 말고, 국가에 이익이 없으면 군대를 사용하지 말고, 군주는 한때의 분노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안 되고, 장수는 쓴난다고 전투를 해서는 안 되고, 국가 이익이 합치하면 움직이고, 국가 이익이 합치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성난 것은 다시 깊어질 수 있고, 한번 멸망한 국가는 다시 존재할 수 없으며, 죽은 자는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전부 국가예요. 국가에 유리한 것이면, 국가에 얻는 것이 없으면, 국가 이익이 합치하면, 국가 이익이 합치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어떤 뭐 한 장수나 한 개인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요즘 현 시대에서 대통령이야 국회의원 또 장관 모두가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중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하공편을 갖다 돌아가 보면 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로 공격할 때 사람을 공격하고 적치물을 공격하고 치중을 공격하고, 이 치중이라는 것은 뭐 마차라든가 뭐 운송수단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창고를 공격하고 부대의 근거지를 공격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공의 목표에 대해서. 또 하공의 5가지 상황에 대해서, 첫째, 불이 적진의 내부에 일어나면 적시 밖에서 호응하여 공격한다. 우리 영화 보면은 내부에서 신호탄이 올라와서 내부에서 불이 일어나면은 공격하지 않습니까? 둘째, 불이 일어났는데도 적이 안정하고 있으면, 불이 일어났는데도 뭐 무항대항하지 않고 딱 조용하면은 불을 가짜로 피울 수 있으니까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적진 밖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경우, 즉 화살을 쏴가지고 불을 날릴 수 있는 경우는 밖에서 쏴라는 얘기예요. 넷째, 불이 불어온 쪽으로 일어날 때는 바람을 맞는 곳에서는 맞바람은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 다섯째, 불이 낮바람이 일어나면 공격하고 밤바람이 일어나면 공격하지 않는다. 바람의 영향을 잘 보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삼국지에 보시면 적벽대전에서 이제 저갈량하고 이제 주유하고 조조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주유가 송곳니 부하 주유가 저 아파가 들어 누웠어요. 왜 들어 누운지 아무도 모르는데 저갈량이 찾아가서 이제 나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신이 지금 서풍이 불어가지고 맞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유는 말도 못하고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저갈량이 당신 걱정을 내가 들어주겠다 해서 이제 김운등갑수를 써가지고 막 기도를 해가 동풍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저갈량이 동풍을 빌려온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공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하공편 그냥 불 놓고 그냥 뭐 무턱대고 전쟁하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선무가 말하는 건 작은 형태도 9가지로 분석하고, 하공을 할 때도 5가지 공격점, 또 5가지 상황 이렇게 해서 전쟁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쟁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다. 야, 뭐 기분 나쁘다고 전쟁하자, 뭐 돌고 가자, 뭐 이러면 다 죽습니다. 딱 가봐서 지형이 어떤가, 바람이 어떤가, 민심은 어떤가 다 계산해보고 이렇게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최근에 뭐 반일운동, 뭐 항일운동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징병 문제라든가,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일본하고 뭐 한일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불매운동, 뭐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 뭐 거길 운동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럴 게 아니고, 그다음 대비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이길 것인가, 이게 작전을 짜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기분 내킨 대로 막 일본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도 또 안 되니까 또 대통령이 가서 또 아베 만나가지고 또 뭐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손자는 이런 걸 절대 반대합니다. 딱 계획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옆으로 좀 세가지고 우리나라 지도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지도 보면
큰 대륙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데, 한국 없기도 하고, 교통의 요정이 있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일본 있죠. 다 강대국이요. 딱 쌓여가지고, 참 이토록 짝이 없는 형세입니다. 미국은 멀리 있고, 병법에 의하면 원칙 건공, 멀리 있는 건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있는 공격한다. 이 병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병법에 의하면 미국과 친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멀리 친하니까 미국이 우리를 식민지하기 어려워요. 미국이 우리를 직접 침략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땅을 전체 빼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칙 건국은 병법의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또 미국은 대한민국 건국을 도왔고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왔고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하고 친한 것이 병법에다 맞고 또 체제에서도 맞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다른 얘기는 제가 뭐 작년인가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또 뭐 휴가금 해서 안식년 해가지고 한 1년간 외국에 가서 좀 살다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상상을 했어요. 실제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외국에 간다면 어디 가겠냐 해서 쭉 보니까 첫 번째 사계절이 분명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위도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미국은 보니까 뭐 이게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은 이건 뭐 맨날 총기 사고 나고 뭐 이렇게 사서 미국에 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항에서 경찰이 총 차고 있으면 겁나요. 야 이거 미국 기분 안 좋다 이거. 중국은 이거는 또 깡패나라 깡패나라. 떼거지로 몰려와서 막 깡패처럼 하고 이거는 뭐 인권도 없고 뭐 좀 깡패 같아요. 그것도 안 되겠고. 또 일본은 얘들은 또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야. 또 뭐 좀 사이코 비슷한 애들 모여 사는 나라니까. 일본에서 진실을 얘기하면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전체주의니까 반대하면은 죽어요. 다 같은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유럽 가면 유럽은 또 물가가 너무 비싸요. 비싸고 프랑스는 자유분방하고 좋은데 거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기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상속세도 많고 세금도 많고 젊은이가 일하면 노인 3명, 5명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 나라입니다. 독일은 또 어떠냐? 독일은 뭐 유럽에서 좀 잘 사는 나라인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클래식 듣고 뭐 철학하고 뭐 유머도 없고 또 기계 같아요. 독일도 재미없어요. 독일에 오래 살면 우울증 걸리는 확률이 많습니다. 또 영국은 또 보면 브렉시트 해가지고 또 뭐 살기도 힘들고 뭐 이런 거요. 소련은 또 특징이 뭔가 뭐 서비스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서비스가 없어요. 뭐 음식도 뭐 던지고 뭐 이런 서비스가 없어요. 호주는 뭐 비교적 평안한 나라인데 이게 또 혐한주의 또 유색인종 차별에서가 또 그렇게요.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가 그렇고 이래 뭐 따져보기는 별로 갈 나라가 없어요. 야, 그 공기 좋고 맑고 살기 좋고 자유롭고 이런 나라가 없나 이렇게 생각해보긴 해. 스위스 알프스 그건 또 비용이 너무 비싸나. 결국 볼게 대한민국밖에 뿐이에요. 뭐 저는 원래 대한민국을 안 떠나지만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게. 좋은 나라인데 이 중국이 말이죠. 공장을 딱 서해안에 짓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바람이 이쪽에서 서풍을 보니까 자기 나라 몽골 쪽에 지면 중국 본토가 미세먼지 때문에 안 돼요. 그래 바닷가에 가야죠. 우리나라도 보면 경상도가 발달한 이유가 다 동해안에 울산공업단지 지어가지고 일본으로 공해물질 다 보냈거든요. 호남 지역에 해놓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또 오염되는 거예요. 그게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 살기 참 좋은 나라인데 5,000년 동안 지켜온 나라입니다. 보십시오. 중국 근방에 남은 소수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소련에다 갚고, 중국에다 갚고, 소련에다 갚고. 대한민국 남았는데, 이거 한반도로 갈려져가지고, 이렇게 체제전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딱 보고 우리나라 형세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익할 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세계 10위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 대국이. 이 쬐끄만 나라가 10위권이 된 나라입니다. 또 참고로 또 전 세계 선진국들은 다 남은 나라를 침략했어요. 식민지를 가졌어요. 뭐 옛날에 포르투갈, 영국,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심지어 일본. 선진국은 다 식민지를 가졌어요. 그래가 선진국이 됐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선진국이 되려면 남은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해야 식민지에서 착취하고 식민지를 통치한 경험이 선진국으로 만든다. 이게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남은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식민지를 만들지 않고 경제 10위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다시 써야 돼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반 잘라놓고 북한이 이래 있는데 북한은 인권이 없지 않습니까? 3대 세습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유와 예술과 문화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걸 목표로 해서 간다.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북한이냐, 중국이냐, 소련이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말하라. 그런데 이 정부는 그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요. 쑥 따라가니까 인공지가 있어요. 쑥 따라가니까 이상한 데로 깡패 속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리더가 목적지를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긴 나라인가,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인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런 시국에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손자기 웹북을 하고 인간성을 되살리자 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기나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시느라 사업하시느라 연구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행서수를 하면 대충 그래도 힌트라 그럴까? 실마리는 되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